자,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면 돼. 여기 어떤 것 봤어요? 지금까지 본 거 정리해 보면, 역관제. 정실주의는 역관주의랑 그냥 같이 해버립시다. 역관주의, 그 실적죄. 그쵸? 실적주의. 실적주의에 대해서, 그쵸? 미비하니까 뭐가 나왔다? 실적주의하고, 직업, 공무원제. 그쵸? 직업 공무원제 형태로 나왔고, 여기는 이거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계승관계인데, 여기가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대표 권력제.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거,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신공공관리론이 들어와서 어떤 부분, 인사행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느 부분 보면 되냐면, 그렇죠. 199, 거기, 198부터 한번 볼까요? 적극적인 인사행정, 이건 뭐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적극적인 인사행정은 실적주의나 직업 공무원제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실적주의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서 대표 관리자는 이것에 대한 완전히 어떤 것,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 실적주의를 어떤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의 역관주의도 좀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꼭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가 이렇게 바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이들은 실적주의의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거기 적극적 인사행정은 그래서 그냥 읽을 필요 없이 어떤 거 했다? 실적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좀 역관주의도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아까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거. 그러면 적극적인 인사행정 속에는 대표 관리자를 넣어서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자, 그다음 거기 관리 융통성 모형이라는 모형이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표적인 모형인 관리 융통성 모형이에요. 관리 융통성 모형. 그럼 관리 융통성 모형 보니까 뭐가 가미돼? 거기 답은 보니까 직업유지제, 계급제 가미, 실적주의, 역관주의 가미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 내부 임용제도의 신축성 확보, 근무 형태의 다양성, 교육 훈련의 강화, 이런 것들이 퇴직관리 효율화 이런 것들이 관리 융통성 모형인데, 일단 이런 것은 적극적 인사행정 하나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그냥 편하게. 자, 이제 좀 중요한 건 적극적 인사행정 그 취지만 알면 되고, 중요한 건 거기 있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렇죠? 자, 우리가 인적 자원을 일반적으로 한 게 전략의 입각에 차지하는 거예요. 전략의 입각에서 거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1980년대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의 일환으로서 축소된 정부 인력 활용 극대화를 의미한다. 주어진 인력으로 얼마나 많은 산출을 획득하느냐,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능력성과 관련해서, 자, 인적 자원 관리 및 인적 자본에 대한 기획을 기관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 기획 과정과 통합했다.
일단 목표는 단기적이다, 장기적이다. 장기적이다. 그래서 전략이란 말 속에 장기란 말이 들어가 있죠. 전략하고 전술을 따지면 전략은 장기적인 거고 전술은 단기적인 거니까. 한 장 넘기면 기존의 인사관리가 무엇에 치중했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심리적 측면. 기존의 인사관리가 개인의 심리적 측면이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직무만족하냐, 동기부여 이런 것들에 주장했다면, 자, 전략적 인사관리는 성과. 그렇죠? 조직 성과 측면에 영향을 강조했고, 자, 전반적 나번 기존의 인사관리가 인사기록이나 승진 등을 각각 분리된 시각에서 봤다면 그걸 전체로 통합해서 생각하겠고, 그 다음 장기적 관점입니다. 기존의 인사관리가 단기적 문제 해결이라면 장기적 관점에 인적 자본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래서 거기 나왔는데 특히 4 보니까 전략적 인적 반가로사 인적 자원 관리 방법으로는 성과 계약 등 평가제가 적용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도입됐어요.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 신자유주의 이론에서는 어떤 걸 강조한다고 그랬어? 말 그대로 성과 내는 것이 중요하죠. 성과 내는 거. 우리가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효율적이고 생물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성과 계약 등 평가제가 들어왔다. 그럼 도입의 필요성은 뭐 하겠어요? 도입의 필요성. 말 그대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 그쵸? 그 다음, 자, 한마디로 그냥 신공공관리론은 이거였죠. 기업가 정부를 만들자. 기업가적 정부를 만들자. 기업가적 정부? 이거 민간인데? 그쵸? 그럼 민간 형태로 운영하자. 민간 형태로 운영해서 공공 영역에서도 자율과 뭐가 일어나도록,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자.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뭐가 어떤 운영이 될 수, 효율적이고 책무성. 민간 영역에서 이거죠. 민간 영역에서는. 자, 민간 영역에서는 자, 여기 봅시다. A 회사, B 회사 서로 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경쟁에서 지면 망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걸 자, 여기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적 영역에서는 이런 자율과 경쟁이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뭐 해줬어? 보호해줬죠. 이를테면 A 학교, B 학교 다 공립학교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경쟁했어요? 그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도 공적 영역도 기업가처럼 운영하자는 게 신공공관리론이죠. 그래서 자, 각각의 자율과 자유를 주고 경쟁을 시키자. 그래서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겠죠. 투입은 적게 하고 산출은 높게 하고 거기다가 책임지도록 하자. 책무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논리가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거기 도입의 필요성도 그대로 그 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비용의 최소화, 그 다음 최고관리층의 책임의식 고취, 그렇죠? 자, 거기 보니까 정부 관료들의 무사한 일과 복지 부동 이런 것들은 비효율적 문화니까 경쟁을 시키면 이런 거 없어지겠죠. 그런 걸 위해서 한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다. 사실은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다양성 관리 이 부분은 거의 대표 관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안 푼 부분만 풀어보겠습니다. 90, 87.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장기적이며 목표 성과 중심적으로 인적 자원을 맞죠? 자, 장기적 목표 성과 208페이지.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 이런 건 답이 될 리가 없죠. 여기서 틀린 건 개인과 개인의 욕구와 조화를 강조합니다. 희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인사 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그다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전략 및 성과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아까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전략적 인적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및 미래의 환경 변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역량 분석에 집중한다. 그렇죠? 전략적 인적 관리는 직무 만족 및 조직 시민 행동에 중점을 두고 개인의 심리적 이건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그랬죠. 자,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볼까요? 200페이지 보니까 표 한번 봅시다. 별표 하나 해놓읍시다. 기존의 인사행정 및 인적자원 관리에서 두 번째 범위 보니까 분석 초점 보니까 위에 제일 위에 개인의 심리적 측면, 직무 만족, 동기부여 이런 것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근데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서는 조직의 전략과 인적자원 관리 활동의 연계 및 조직의 성과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자, 돌아와서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직무 만족 및 조직 시민 행동에 이건 했고 93. 전략적 인적 관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보조하기 위해 통제 메커니즘, 자, 통제 유지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자, 쉽게 해서 아까 얘기했을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다고 했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성과 중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개별 인적 관리적 기능의 부분 최적화라고 그랬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체 최적화죠. 서로 통합한다고 그랬으니까. 전략적 인적 관리는 조직과 개인 간의 비전과 목표를 정합시키는 정합시키는 과정이다. 자, 전략적 인적 관리는 그래서 조화가 되는 거였어요. 조직하고 개인하고 비전을 목표를 서로 간에 연계시키는 게 정렬시키는 거예요. 연계시키는. 자, 96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개별 인적 관리 자원 관리 기능 간의 연계 및 수직 수평적 통합을 통한 전체 체제과 맞죠? 전략적 인적 관리가 기존의 인적 관리와 공통점은 목표 성과 중심적은 전략적 인적 관리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 어떤 거 기존의 인사 관리의 이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 방식은 단기적이고 장기적 문제 해결 중심이라고 그랬죠. 자, 단기적 문제 해결 중심의 미시적 시각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98. 전략적 인적 관리에서 인력 관리 계획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계획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연공주의 인적 자원 관리와 비교할 때 성과주의 인적 자원의 특징으로는 형식 요건을 중시하고 규격화 같은 임용 방식을 확대한다. 쌤, 규격화된 임용 방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연한 임용 방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연한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이 형식 요건을 중시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유연하려면 형식 요건을 중시하면 안 되겠죠. 전통적인 연공주의 인적 자원 관리에 비교할 때 성과주의 인적 자원 관리의 특징으로는 태도와 근속 연수보다는 성과 등 그대로 나왔죠.
태도와 근속연수는 연공주의 특징이잖아. 전통적인 연공주의 인적자원 관리를 비교할 때 성과주의 인적자원의 특징으로는 직급파괴와 역량에 의한 승진을 강조. 맞죠? 전통주의 연공주의 인적자원 관리와 비교할 때 성공주의 인적자원 관리 특징으로는 조기퇴직 및 전직 지원을 활성화한다. 이것도 연공관리는 전직 조기퇴직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직업공무원제 절대왕정식의 관료제의 여론을 두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해서 공직을 전문 직업 분야로 인식하게 하였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절대왕정 시기에는 우리가 어느 시기를 말해? 유럽 쪽이잖아요. 유럽. 그렇죠? 절대왕정 시대 상비군을 하나 뽑아놓은 그 사람들이 왕에게 충성해서 계속 근무하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직업공무원제가 나옵니다. 백사 대표관리자 영국학자 킹스런 정부 관료제 구성의 사회의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걸 제안했다. 이게 처음이라고 그랬죠? 맞고. 실적주의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의 제정으로 공개 경쟁청 시험을 도입했고 연방인사. 그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주의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공무원 장기 근속. 말이 안 되죠? 여권주의 행정의 민주성. 이건 맞죠? 아까 민주성을 주겠다. 개방형 공무원 제도 행정의 계속성 유지. 말이 안 되죠? 개방형은 아까 폐쇄형이 계속성 유지에 도움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표관료제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공은 말이 안 되고,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대응성이 문제가 있죠? 높지 않죠? 제고하지 않는다. 제고가 아니죠. 자, 대강 어떤 건지 대강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을 보통 인사행정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 지금부터 살펴볼 건 공직의 분류에서 계급제하고 어떤가 하고서 계급제하고 직위 분류제. 계급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쵸? 자, 어떤 걸, 자, 주로 어디에서 또 계급제는 유럽 쪽에서 이야기한 거고, 직위 분류제가 나올 수 있었던 건 과학적 관리론 때문이에요, 쌤. 자, 과학적 관리론. 이런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과학적 관리론은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왔죠. 그럼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는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 봐봐. 지금 이거 다 나눠놓고, 뭡니까? 여기 이를테면, 여기 각각 영역을 다 분업화 시켜놓고, 여기에 누굴 뽑아주면 좋겠고, 전문가들 와라고 해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공직도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어요. 하나하나 맞는 거. 공직에 대해서. 그쵸? 그러면 직위를 분류해서 그 직위에다가 그 직위가 어떤 거냐? 이럴 땐 분석하는 거냐? 아니면 계획하는 거냐? 아니면 서비스 해주는 거냐? 이런 걸 다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들 뽑으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어디겠어? 미국에서 주로 하겠죠? 직위 분류제는 주로 미국 쪽에서 하는 게. 계급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입각해서 대표적인 게 관료제. 우리가 보면 관료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직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게 지금 위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1급, 2급 이런 식으로 계급에 의해서 그냥 뽑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계급제적 형태를 띠죠. 그래서 계급제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특징, 대륙계와 관료제 전통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대륙계, 관료제 전통. 그래서
자, 그러니까 미국 쪽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다음 계급과는 차별이나 고급 공무원이 엘리트화와 관련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1급, 2급 이렇게 쭉 있는데 특히 고급 공무원. 그다음 거기 일반 행정과 지향 거기도 금방 알겠죠? 그다음 인사는 무슨 인사제도? 폐쇄형 인사제도가 뭐하고 계급제하고 어울리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여기는 계급이 중요해요. 계급이. 그러면 여기 직위분리제 같은 경우는 그 직위가 중요해요. 어떤 거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계급 같은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급제의 장점. 그러면 쌤 봐봐. 여기는 여기 업무를 하든 여기 업무하든 여기 업무하든 다 순환 근무하면서 다 해봤으니까 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다 할 수 있겠죠? 그걸 동일 계급 내에서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게 자 어떤 거? 일반 행정가의 장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업무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 없을 때 가서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직위분리제는 딱 자기의 직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업무 말고는 여기 가서 하기에는 어렵다. 이거 하려고 뽑아놓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가들 되면 전문가들은 그 일만 잘하지 다른 일은 못하죠. 일반 행정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계급제는 목표 지향성이 강하다. 그 다음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 관리자 입장에서 거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쵸? 그냥 여기에 편협하게 몰입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겠죠? 계급제의 단점은 쌤, 그래서 전문성이 약화된다. 그 다음 폐쇄성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이다. 보수와 직무 관련성이 약해진다. 여기는 연공서열에서 보수를 주기 때문에 그냥 성과보다 연공서열을 강조하니까 뭐하겠어. 거기 관련성이 약하겠죠. 직무하고 보수. 그러면 시간에서 직위분리제는 되게 이 업무가 어려운 업무야. 그럼 봉급 더 줘야 되겠죠. 근데 계급제는 여기 같은 계급인데 여기 더 주고 그러지 않죠? 같은 7급이면 7급에 해당되는 돈 주지 그냥 호봉이 따라 그냥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진다. 그러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그 다음 직위분리제 봐요. 직위분리제는 모든 직위를 직무 종류와 곤란도 및 책임사람에 따라 직군, 직렬 및 직급별로 분류하는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 제도다.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자격 요건이 있음과 동시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동일 직급에 대해서는 직위분리제는 조직 내부의 수직적 분화보다는 수평적 분화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거 4페이지를 보고 4페이지에 거기 뭐 직렬 이렇게 나왔는데 6페이지 4페이지하고 6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직위, 직급, 등급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소개되어 있죠. 직군, 쌤 6페이지 봐봐. 직군 이거 표현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직군, 그다음 그 옆에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직렬, 그다음 직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우리 이제 계급제는 거기 계급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어쨌든 보니까 뭘로 나누는 것이 더 우선이야. 보니까 수평적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게 우선이죠. 같은 7급 내에서도 여기 일반 행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 그다음 이렇게 직군으로 나눴다. 이걸 더 나눠서 직렬로 나누고 거기다 직류로 나누고 이렇게 해놨죠. 이게 직위분류제입니다. 자, 쌤 거기 발전 한번 봅시다. 직위분류제. 자, 발전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신분적인 계급 제도 전통 없이 곧바로 산업화가 실현된 미국에서 발달했다. 과학적 관리운동, 아까 이야기했죠? 과학적 관리운동으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직무분석하고 직무평가. 자, 아까 이 직위분류제는 실적주의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죠? 답은 실적주의 발전으로 각 직책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강조한다. 직위분류제 특징! 사회적 출신 배경이나 학력 등과 관계없이 개인이 지닌 담당 업무 수행 능력과 지식 기술을 중시한다. 직무 수행의 적격자를 공직의 내부에서만 찾지 않고 모든 계층 외부 인사를 임용이 자유로운 개방형이다. 그쵸? 그러다 보면 자, 노동의 분화를 기본으로 전문하는 분류 체계로서 자, 전문 행정가를 선호한다. 아까 일반 행정관은 계층제였고 전문 행정관은 직위분류제고, 신분상의 관계가 아닌 직무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하위직 공무원 간 계급의식이나 위화감이 크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계급의식이 없어. 거의 자기 직무가 스페셜하기 때문에 그 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죠.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채용, 훈련 수요 측정, 근무 성적 평정 등 인사행정 합력. 사실은 봐보겠어요. 일단 우리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해? 이것에 맞춰서 채용하죠. 일반 행정 포함하고 여기 쭉 나와 있잖아. 일반 행정 밑에 여기 보면 기술. 우리가 기술 따로 뽑잖아요. 행정하고 기술 따로 뽑죠. 더 나가서는 행정에서도 일반 행정하고 뭐 법무행정이 따로 뽑고, 그쵸? 자, 따로 뽑습니다. 자, 직무분류제 관련 개념에서 직위란 한 명의 공무원에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고,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성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고,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등급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을 말한다. 직군, 직렬. 자, 여기서부터 횡적인 거 봅시다. 횡적인 거 보면 6페이지 보면 제일 앞에 제일 크게 포함시키는 게 뭐라고 그래요? 직군. 그 다음 그 직군 안에서 또 세분화되는 걸 뭐라고 그래? 직렬. 직렬 안에서 또 세분화되는 걸 직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가 제일 커요? 보니까 직군, 직렬, 그렇죠. 직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적은 건 직류, 그 다음 그것들이 모아서 직렬, 그것들이 모아서 직군. 자, 직급이나 등급은 이제 수직적으로 분류할 때, 수직적으로 분류할 때 직급이나 등급을 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봐. 우리가 전직이라 하면 이렇게 직렬을 달리했을 때 가는 걸 전직이라 그래. 지금 거기 직렬이 달리되면 뭐 어떤 거에서 어떤 걸로? 이를테면 거기 행정에서 어떤 걸로? 재무로. 뭡니까? 다시요. 그렇죠. 행정에서 재무 맞죠? 재무가나? 직렬
직렬을 달리하는 시험을 전직이라고 해요. 전직. 나중에 이거 나옵니다. 전직. 행정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잘 안 보여. 재무 맞죠? 채무에 세무. 자, 일단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직군, 직렬, 직류는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있는 우리가 직위, 그다음 직급, 등급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해당된다? 수직적으로 나누는 것에 해당돼. 수직적으로 나누는 거. 그렇죠? 자, 나중에 직급이 선생님들 합격하면 직급 같은 걸 써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직급 같은 걸로 뭘로 돼 있냐면 지방행정, 서기보 뭐 이런 것들 직급이 거기 있죠. 지방행정부 그쵸?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직위분리제 요소로는 채용에서 직위분리제 요소 임기제 공무원제도, 직위공모제도, 개방형 직위제도, 경력 채용, 경쟁 채용제도, 민간 경력자 일관 채용 시험제도 뭐 이런 것들이 직위분리제 요소를 확대한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 개방형 직위제도 및 직위공모제도는 공직 내부 공무원과 민간인 상호 간의 경쟁 그리고 공직 내부 공무원 상호 간의 경쟁을 거친다는 점에서 승진과도 관련되는 제도이다.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성과 평가 및 보상에서 직위 분리제 요소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건다? 거기 있는 것처럼 직무 성과 계약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 직무 성과를 어떻게 되겠다 하겠습니까? 직위 분리제가 있어야 되겠죠. 내 직무가 뭐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자, 수립 과정도 한번 보시면 먼저 행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직무를 분석해서 직렬을 만들고 직렬을 모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직군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적으로 한 거 말고 수직적으로 한 거 봐요. 수직적으로 그 우측에 보니까 제일 우측에 보니까 먼저 직급이 있죠. 그렇죠? 직급이 있고 직급은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눠져 있죠. 그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등급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직위분리제 장단점 여기 한번 보고 직무중심 인적자원행정으로서 전문성 강화 이건 당연하겠죠. 직무 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지겠죠. 아까 계급제는 직무하고 바로 관련 있는 게 아니라 5급으로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지방장에 있으면 5급 과장직으로서 이런 게 있겠죠.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세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직무의 이 책임감이 높아지고 보수가 직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아니 이 직무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면 더 많은 보수를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 개방적인 인적자원 관리 방식이라는 점이 장점이죠. 단점은 직무 중심책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가 경시되겠죠.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몰입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직무 중심, 직무만 강조되다 보니까. 그 다음 인적 자원 면에서 경직성을 보일 수 있고 아까 융통성 있게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책임성과 불안정성 그쵸? 쉽게 해서 직업공무원제로 직위분리제를 하다 보면 직업공무원제 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개방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위분리제와 계급제 비교해봤고 거기 장단점까지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표.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영양이라는 게 뭐예요? 영양이라는 건. 영양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영양이라는 건 뭐예요? 영양? 일단 이렇게 한번 봐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실험실에서 할 수 있겠고 일상에서 그냥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영양은 실제 상황 속에서 하는 걸 말해요. 다시요. 영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성, 영양 이런 거 할 때 구분을 보면 전문성은 이렇게 어떤 실험실적 상황 만들어 놓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본다면 영양은 실제 상황 속에서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공무원의 전문성 높이자는 말보다는 역량을 높이자고 이야기하죠. 역량은 실제 상황 속에서 해내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직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하는 거. 이거 시험에 많이 납니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라는 건데, 직무 분석보다는 직무 평가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더 중요합니다. 직무 평가가. 그러면 일단 직무 분석을 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해요? 거기 봐봐. 자, 우리가 한번 직무 분석을 할 때 먼저 순서 봐봐. 직무 분석, 직위 분류되는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 수립, 직위 분류를 처음 도입하는 정부에서는 직위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위한 전문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직위 분류는 5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급명세서 작성, 정급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직무조사란 직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 따라서 직무조사에는 직무의 내용, 책임성, 곤란성, 자기요건 등의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는 직무분석을 포함해서 직무분류의 기초가 된다. 직무분석이란 직무조사 얻은 직무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직무를 종목적으로 구분하여 작업, 즉 직무분석은 직무 수평적 분류를 위해서 요구되는 작업, 수평적 밑줄 쳐놓고 우리나라 직무분석은 중앙인사위원회 주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됐다는 점. 직무 요소, 성격, 작업 요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를 분석하고 구조하는 것. 거기 직무분석의 진행 절차를 보면 직무분석의 목적, 분석 대상 직무 확인, 구성의 참여 유도, 정보 수집, 분석 및 결과를 산출하고 사후 관리해주고. 그래서 이제 직무 기술서를 기술하는데, 선생님 여기 봐봐. 직무 분석해 놓은 거 한 번만 봅시다. 표가 조금 물렸어요. 220페이지 봅시다. 220페이지. 자, 임용 예전 기관명은 공공부 국제협력관실. 자, 국제협력관실에는 어떤 거 하는지 그 밑에 직무가 나와 있죠. 이런 걸 조사하는 거야. 다시요. 직무 분석은 이걸 조사해 보는 거야. 협력관실에서 뭐 하는가? 거기 보니까 주요 업무,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서 FTA 고용 노동 분야, 이에 대해서 통상협상 및 대응하는 일, 통상협상 협정문 등에 대한 대응하는 일, 이런 것들을 쭉 한다 이 말이야. 다시요. 자, 이게 통상의 자원부라고 할까? 그러면 거기에 통상협력관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쭉 조사하고 있죠. 이런 게 직무 분석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많이 연습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행정에서 구급, 뭘로 들어갔다. 이를테면 막 처음 들어갔을 때
지방행정 서기보로 들어갔다. 그럼 지방행정 서기보가 해야 될 일들이 쭉 있을 수 있겠죠. 행정에서 해야 될 것. 특히 어떤 이제 직무를 맡게 돼요. 직무를 맡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무,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고 주요 업무가 있고 거기 필요 역량이 있고 필요 지식 이런 것들을 쭉 제시하는 걸 뭐라 그래? 이런 거 해보는 걸 직무 분석이라고 그랬죠. 이건 직무 기술서의 일종이고. 그러려면 방금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거기 통상 자 선생님 봐봐 거기 통상 이 국제협력관시에서 할 일이 어떤 건가 이걸 알아보는 방법으로 뭐가 있겠어? 자료를 수집해 봐야 되겠어. 그래서 자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직무가 명확히 이렇게 진술되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처음 할 때는 그걸 해봤던 사람 업무 어떤 걸 했어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설문지로 나눠 조사할 수도 있겠죠. 자 218페이지 봐봐 그냥. 관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대상자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겠고 주요 사건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이미 한번 뭐 했어? 조사가 이루어졌어. 지금 같을 때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비교 확인법이라든가 그룹 토의 기법 같은 걸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아까 봤죠? 직무기술서는 자, 그 다음 직무명세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숙련도 및 노력 등의 인적 자격 요건을 직무기술서는 직무가 뭐 하는지 거기 밑에 보면 직무가 어떤 건지 직무 포함 내용이 중요하고 그쵸? 그런데 직무명세서는 그 사람이 요구 조건, 얼마나 교육 수준이 필요하고 기능이 뭐야 되고 기술이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치중한 게 직무명세서야. 다시요. 직무기술서는 이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 자, 우리 쌤들이 막 9급이나 7급에 합격해 있어.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막 배치 받았어. 그럼 내가 어떤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봐야. 그럴 때 제일 먼저 선생님들은 직무기술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 당연히 만약에 뭐가 됐다면 직무명세서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자격 요건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서 또 저희가 노력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면 되고 거기 순서만 좀 써놓고 봅시다. 216 다시 한 번만 돌아봅시다. 200 중요한 것만 좀 해봅시다. 216에서 먼저 직무 분석을 할 때 직무 분석이 먼저 있습니다. 직무 조사,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급 명세서 이걸 다 한 뒤에 자 여기 봐봐. 시켜서 이런 것들을 해서 뭘로 하겠어? 거기 횡적인 걸로 그래서 쪽에서 같은 직무가 같은 것들을 모아서 직류를 만들고 직류 중에서 또 크게 또 그래도 유사한 것들 모아서 직렬을 만들고 직렬들을 쭉 해서 더 그래도 유사한 것들 다 모아서 직구를 만들고 거꾸로 한다면 직구를 만들고 직렬을 만들고 직류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이해됐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쌤 거기 있는 직무평가야. 직무평가. 직무평가는 자 여러 가지 직무명세서나 기술서가 있으면 어떤 업무가 중요한지를 정하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어떤 복지에 대한 이 정책을 기획하고 뭐하고가 여기 직무의 특징이야. 직무 기술서에 돼 있어. 여기 직무 기술서는 정해진 복지에 대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걸 사용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한 업무냐 이런 걸 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 직무평가라고 그래.
직무평가를 통해서 뭘 정하려고 할까?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런 거, 등급 같은 걸 정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직무평가는 직위 분류작업에서 직무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조직 내 직무 간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작업이다. 즉 직무평가는 직무 수직적 분류를 위해 수행되며 직무 곤란도 및 책임도를 평가한다. 그래서 거기 직무평가를 일반적으로 직무 분석 결과물인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 내용을 반영해서 작성한다. 직원들은 뭐가 더 중요하겠어?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직위분류에서는 얼마나 더 중요한 일 하는지가 중요하고 이것과 보수와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어렵다고 인정된 건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 직원들은 직무평가에 더 민감하다. 직무평가는 해당 직무 성과 달성 및 조직 성과에 대한 기여 등 조직 진단, 조직 재설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221페이지 보면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평가입니다. 그런데 거기 봅시다. 직무기술서, 직무요건 등은 직무 분석을 하는 거고 이걸 토대로 해서 직무평가를 합니다. 직무평가는 뭘로 한다고요? 곤란도, 조직 기여도 등 상대적 유치를 정합니다. 상대적 가치. 거기 기준에서 직무분석은 수평적, 직무평가는 수직적, 직무분석은 직무 특성 파악하는 거고 직무평가는 개인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직무 보수 등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직무분석은 어떤 일을 할래? 그럴 때 누구보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한다 하고 절대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아까 직무평가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어렵고 난이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난이도가 어렵고. 그래서 상대적 비교한다. 자, 수집 정보는 직무 중심이고 직무분석은 직무평가는 곤란도, 책임도 이런 거라고 그랬죠. 직무분석은 직원 민감도가 간접적인 데 대해서 평가는 직접적이고, 그렇죠? 직무구조의 변화 수준에서 직무분석은 조직 중심, 직무평가는 개인별로 인사관리하는 거고. 직무 재설계 이후 직무 확대하고 직무 충실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죠. 어쨌든 뭐가 더 중요하다? 직무 평가. 직무평가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서열법은 직무 상대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중요도와 장점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거, 질적평가 방법. 분류법은 등급으로 분류하여 표현하는 질적평가 방법으로 사전에 만들어 놓은 모든 등급에 맞춰서 넣는 거. 점수법은 직무를 요소별로 분류하고 요소별로 중요도를 설정하여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총 점수를 합산해서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양적 평가 방법. 요소 비교법은 여러 가지 요소를 뽑아내서 각 요소의 척도에 따라 평가하는 양적 평가 방법. 시험에 잘 나오니까 2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야, 이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선생님, 거기 뭐가 있다고? 서열법. 자, 핵심은 뭐냐면, 직무하고 비교해. 다시. 직무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서열법. 그러니까, 질적인가요? 양적인가요? 양화시켜서 몇 점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정하는 거니까 자, 어떻다? 등급을 신속하게 매기지만 거기 평가 방법은 질적이라고 돼 있어, 양적이라고 돼 있어. 자, 평가 방법은 질적이라고 돼 있어, 양적으로 돼 있어. 질적이죠? 자, 그 다음 거기 이 분류법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아까는 직무와 직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기준표가 있어요. 기준표. 가장 어려운 것은 뭐가 있고 가장 그 다음 중간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정해진 걸 보고 직무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냥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앞에 뭐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냐면 자, 사전에 만들어 놓은 모든 등급에 맞추는 이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 쉽게 말해서 기준표가 있어요. 이렇게 등급 같은 걸 정하는 거. 근데 분류법에 대해서 이거 조금 너무 약간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걸 강화하는 게 점수법이야. 다시요. 분류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한 게 점수법입니다. 가장 많이 합니다. 사용 빈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자, 거기 직무와 기준표. 자, 여기 봐봐. 여기는 직무와 직무라고 써져 있죠. 직무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직무하고 뭐하고 기준표하고. 여기는 역시 직무하고 뭐하고 비교해 기준표 이렇게 써져 있죠. 거기 쌤, 자, 표에서 비교 방법에서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 분류법은 직무와 기준표, 점수법은 직무와 기준표, 요소 비교법은 직무와 직무 이렇게 되어 있죠. 쌤 222페이지 아주 중요하니까 비교 방법이라고 세 번째 나와 있죠. 표 보니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비교 기준, 사용 빈도, 비교 방법 되어 있죠. 그 다음, 요소 비교법은 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요소 비교법은 직무와 직무네. 그러면 크게 보면 이게구나. 서열법을 좀 양화시켜서, 그렇죠? 해보는 게 뭐다? 요소 비교법이고, 분류법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점수법이고, 이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직무와 직무 비교, 직무와 기준, 그쵸? 여기까지는 질적인 거, 여기는 양적인 거, 그쵸?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른 방법과 관계 봐봐요. 다른 방법과 관계에서 서열법은 요소 비교법의 단순한 방법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 다음 분류법은 점수법의 단순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점수법은 분류법의 발전된 형태로 되어 있죠. 이 요소 비교법은 서열법의 발전된 형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만 봅시다. 여기도 기준을 정하는데 여기가 기준표가 아니라 그냥 대표적인 직무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다시요. 여기는 직무와 직무인데 직무 중에서 대표적인 직무를 하나 딱 놔두고 그것보다 어려우면 등급을 좀 더 높게 주고 낮으면 그러니까 낮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요소 비교. 선생님 잘 안 하다가요? 예시를 하나 올려놓고 볼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비교법. 예시를 하나 올려놓고 보니까 한번 보시면 금방 알 거야. 근데 자, 아주 쉬워요. 그냥 이거 외울 때는 서열법이다. 여기 직무 기술질 이렇게 쭉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쭉 보면 A 업무가 제일 높네. A. 그 다음 C네. 그 다음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 평가하는 것을 뭐라 한다? 서열법. 분류법은 직무 기술서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평소에 이렇게 이럴 때는 제일 기준표가 있어.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상,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중,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하.
그러면 그거 보면서 이거 보니까 여기 속에 이거 근데 이건 중 이렇게 내려놓는 건 뭐라 그래? 점수법. 아니 분류법. 이제 점수법은 각각 요소에다가 점수를 쓰도록 돼 있어. 점수를. 그래서 다 점수를 더해서 뭐 하는 거? 순서를 정하는 거 점수법이. 단 기준표에 있는 점수들을 넣는 거지. 여기는 대표적인 직무와 직무 비교니까 대표적인 직무 하나 선정하고 그 직무의 이 점수에 따라서 양쪽에 이 점수들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뭐라 그래? 비율, 요소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시험에는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것들은 주로 어떤 거다? 특히 직유분류제가 많이 나오고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많이 나온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지금 식사해야 되고 문제 풀기는 다음 식사 후에 하니까 잊어먹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딱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 번만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 자, 우리가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은 계층제하고 뭐가 있다? 직위 분류제가 있다. 그렇죠? 계층제는 어디 전통에 따라서 관료제적 제청에 따라서 계층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급이냐 2급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 그래서 일반 행정관을 핵심이기 때문에 지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급의 업무 할 수 있냐 5급의 업무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직위분류제는 자 어떤 것과 같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는 거죠. 그래서 직무가 어떤 직무가 있느냐 이걸 이렇게 똑같이 이 직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직무하고 이 직무는 비슷하네. 그럼 이 직무는 그냥 똑같이 해놓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여기가 가장 어렵냐 이 같은 직무인데 어렵냐 쉽냐 이런 걸 정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평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정할 때 수직적으로 하는 게 더 좋았는데 미안. 옆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이게 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다 보통은. 그래서 이들을 만약에 직렬이라면 직렬을 묶어서 직분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같은 직렬 내에서 이거 쭉 있으면 이게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해 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직무평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직위분류제를 할 때 직위분류제 하는 방법으로는 직무 분석과 뭐가 있다? 직무 평가가 있다. 근데 직무 분석은 주로 자료를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 조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어쨌든 직무 분석이 먼저 일어나고 직무 평가가 되는데 직무 분석은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수평적. 이건 수직적. 직무 분석은 그냥 어떤 일을 하는지 적어 놓는 것이다. 근데 직무 평가는 얼마나 어렵고 쉽고 난이도 같은 것들을 평가해 놓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에는 직무 평가에서 하는 방법으로 4가지 방법이 주로 시험에는 많이 나온다. 그렇죠? 시험에는 그럼 이런 건 나와요. 계층제하고 직위분류 장단점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 직무 분석할 때 순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하는 그런 순서. 특히 직무 분석은 순서 정도만 나오면 되겠고. 직무 평가에서는 실제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시험에 나온다. 뭔 말인지는 대강 알겠죠? 자, 선생님들이 그런데 어떤 것에 보통 구성원들은 관심을 갖는다? 직무 분석이다, 직무 평가다? 직무 평가. 제가 오늘 그건 좀 너무 복수할 게 많아서 그런데 그 직무 분석, 직무 평가하는 그 순서들을 쭉 실제 사례 순서도 있는데 그걸 복사해 올까 하다가 안 해왔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변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래. 사례 올려놓을 거니까. 혹시 질문 있어요?
지금 식사 시간이죠. 그쵸? 식사하고, 아까 우리 쌤 조금 시간 더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2시 5분, 10분에 어때요? 2시 10분. 10분까지 못 와요? 20분? 좋아요. 우리 쌤들 식사하시고 잠 오실 거니까 주무시기까지 하면서 20분까지 하죠. 그럼 쉬죠.